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개의 주제 발표가 모두 끝났고 이제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에 대한 그 지정 토론자가 정해져 있고요. 오늘 종합 토론은 덕성여자대학교의 최성원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최성원 교수님은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석불 돌에 새긴 정토의 꿈 등 다수의 저서와 역서, 연구 논문이 있으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한국고대학교 미술사교육학회, 동양미술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으신 최성원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를 받은 덕성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최성훈입니다. 오늘 그 회암사의 조각이라는 너무 훌륭한 학술대회를 와서 좋은 발표를 또 듣고 이렇게 토론 사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이 6분인데요. 6편의 논문인데 일단 토론하시는 분이 지정 토론자가 그 발표 순서에 따라서 지정 토론문을 읽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듣고 그 다음 발표로 넘어가는 그런 수순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암사지 출토 불상 연구 실론이라는 논문을 서강대학교 강희정 교수님이 쓰셨는데요. 그 지정 토론을 맡으신 분이 이승희 선생님이십니다. 이승희 선생님의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승희입니다. 예, 강희정 선생님 발표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토론문을 읽으면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리학적인 지배 이념을 기반으로 건국한 조선에서 회암사는 어플 상황에서도 왕실의 사찰로서 기능하며 16세기 중반까지 크게 번창했던 사찰입니다. 태조와 효령대군의 원당이자 세조비인 정의왕대지와 16세기 문정왕후 등은 회암사의 중건과 유지 보수 등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왕실로서 높은 위상을 지닌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발굴된 불상은 7에서 20cm 내외의 크기를 가진 파편 11장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열악한 자료를 가지고 강희정 선생님께서는 회암사 지출토 불상에 대한 연구 성과를 읽어내셨습니다. 선생님의 탁월한 식견과 연구력의 진심으로 경외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질의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불화 전공자로서 16세기 회암사 불화 연구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선생님의 연구가 매우 큰 자극이 되었고 회암사의 불성의 재료와 제작 시기 등 새로운 측면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불성의 재료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불상 파편의 재료로 음해암 혹은 사암으로 추정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선생님은 과학적인 재료 조사를 통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두고 말씀하시기는 하였지만 불상의 곱고 균일한 암질, 아이보리빛이 도는 석재의 색, 다른 광물 입자가 섞이지 않아 무늬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령석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고령토는 점토 광물의 한 종류로 백자의 재료로 사용되는 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우선 궁금했던 거는요, 이 고령석과 고령토와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1467년에 설립된 관여에 백자 재료로 채취된 알료는 고령토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고령석을 고령토로 어떻게 부숴서 이제 썼는지 아니면 애초에 고령토로 채취가 됐는지 이제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건 국가에서 관리하는 귀한 도자의 재료인 그 고령석을 상으로 만드는 재료로 전용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도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령석으로 만든 참고할 만한 불상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령석이 깨진 단면과 회암사 불상의 깨진 단면이 또 유사한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은 불두 및 불신의 조성 시기와 관련하여 효령대군의 회암사 불사에 주목하였습니다. 회암사의 보수 기록과 유물을 통해 볼 때 1436년부터 60년대까지 효령대군이 꾸준히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성조 불상들을 효령대군의 후원으로 조성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왕실 발원이 아니더라도 사찰 자체의 필요에 의한 불상 제작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영대군의 발원으로 불상이 조성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왕실 불상 양식과의 관련성을 언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선생님께서는 해인당 원당함 목조 아미타 부자상 수국사 목조 아미타 열애 자상의 계보를 잇고 있기 때문에 현영대군의 불사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여진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두 불상은 중간계주가 있을 뿐 6개가 높이 솟아있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회암사 불상의 두 상은 중간계주 없이 6개가 높이 솟아있습니다. 비록 정상계주는 없지만 6개가 높이 솟아있는 점, 얼굴이 길고 넓적해 보인다는 점 등은 비록 인상은 다르지만 1467년 주류지 소장 오브레도의 열의 모습과 일견 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린지 소장 브라소 열의 얼굴은 16세기 문정왕후 시기의 동글고 귀여운 인상이 열의 표현과는 달리 15세기 불상 양식의 한 양식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불화 작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왕실의 불상 양식을 비교 언급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관련성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승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매떡 같은 발표를 했는데 찰떡같이 질의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이걸 하기도 힘들었지만 이승희 선생님 토론 하시기도 참으로 힘들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우선 재료와 관련해서 제가 먼저 이런 그 재질에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은 회암사가 처음이 아니고 발해불상을 하면서 처음 관심을 가졌고요. 발해불상을 사실 그걸 제가 들어봤는데 돌처럼 묵직하지가 않고 상대적으로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에 이 발의 이불 병자상이 혹시 그 도자 재질로 만들어서 구웠던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역시 재질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도 못했고 회암사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질문인 그 고령석과 고령토의 관계는 아마도 그 흙이 어떻게 쌓여서 혹은 뭐 암석이 어떻게 쌓여서 암석화됐는가에 따라서 조금 그 굵기의 정도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사진대로 고령석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거는 좀 단면으로 보면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처음에는 제가 석고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고령석이 그나마 좀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바꿨던 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과학적인 분석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령석의 굳기에 따라서 그게 좀 푸석푸석한 경우에는 고령토로 갈아서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불두 및 불신의 조성 시기에 대해서 저는 사이즈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6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조선 전기의 그 불상에 대해서 아는 게 좀 적잖아요. 오히려 조선 후기에 비해서 조선 전기는 불상의 유존예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선 전기를 일반화할 수 있을 정도의 양식론이라고 하는 만한 걸 세우기가 굉장히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이 작아서 중간 계주가 없어도 좀 무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그
수종사 출토품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불상 굉장히 여러 구가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작아도 개주가 있는 것들이 있지만 또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륜지 소장 오글회도 말씀해 주신 거는 저한테는 더 좋습니다.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그 연대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문정왕후기보다 더 앞선 시기에 효령대군이 조금 그 활동했던 뒷시기 세조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막연하게 지금으로서는 이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채로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주륜지는 불하지만 15세기 도상의 특징을 잘 보이고 있는 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두 번째 질문은 김경미 선생님 논문에도 나오는 것이고 15세기 불상에서 육계가 높아지는 그런 시대 양식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토론 감사하고요. 두 번째 발표는 숭실대 신영신 교수님의 회양사지 4단지 4단지 문지출토 소조 사천왕편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토론은 동국대 한정호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네, 소개받은 한정호입니다. 신영희 선생님 발표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단편적인 파편 몇 개 남아있는 자료를 가지고 사천왕상이 저상인지 입상인지 그리고 이제 형식과 관련된 문제, 도상뿐만 아니라 이 조선시대 산문체계의 성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말씀을 해주셔서 발표를 준비하면서 힘드시기도 하셨겠지만 굉장히 재밌었겠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저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몇 가지 이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그 발표문 제목에 소조 사천왕편이라고 제시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발표문에 소개된 자료들도 그렇고, 오늘 이제 발표에서 보여주신 자료들도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장식편들에 불과해서 이 사천왕상의 재질을 과연 소조라고 볼 수 있는지, 그 발표문 내용 중에는 보고서의 내용만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소조나 목조 사천왕상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런 내용을 인용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소개해 주신 자료만 가지고 보면 소조보다는 오히려 이제 목조였기 때문에 다른 신체편들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혹시 오늘 소개해 주신 자료 이외에 이 사천왕상의 재질을 판단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이 더 있는지 아니면 그게 다인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 문지의 평면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구획된 영역이 이제 정사각형이고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으로 구획된 공간에 사천왕상이 배치된 사례로 법주사 천왕문의 사례를 들면서 사천왕상이 입상이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셨는데 굉장히 이제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 회암사지 사천왕상이 조선시대 사천왕상의 번본으로 작용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천왕문의 사천왕들은 대부분 다 좌상이거든요. 실제 그러고 보면 이제 고대의 단독으로 조성되는 사천왕상들도 대부분 다 입상인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이제 좌상이 주류로 변모하게 된 계기 이런 이유를 어떻게 이제 만약에 그 회암사상이 번본으로 작용했다면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 좌상으로 바뀌게 되는 배경은 또 어떤 데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암사의 이제 사문 체제가 정립이 된 게 1472년 중창 이후에 배치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럼 그 이전에는 이제 사천왕상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지, 아니면 애초부터 이 천왕문이 건립되기 전에는 없었다고 봐야 되는지, 우리 그 고대의 가람의 불상 배치에서는 보면 대부분 천왕상들이 금당 내에 이제 같이 봉안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제 천왕문이 이제 분리된 원인이 자생적인 원인으로 봐야 되는지, 외부의 영향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심영 선생님이 이제 논문 최종 원고 이전에 2번에 걸쳐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 앞전에 있었던 원고 중에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 천왕문의 명칭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이제 천왕문은 천왕문이라는 이름으로 통일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이 됐다라는 내용이 거기에 있어서 그런 내용하고 잠깐 곁들여서 이 분화되는 시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이 4개나 되는데요. 네, 한재경 선생님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그 질문이 4가지인데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그렇죠, 여기 그 소조 사천왕 편이라고 했는데 이건 약간의 사실은 실수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한재경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버전이 3가지가 있으면서 그때마다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소조 편으로 했다가 사천왕을 집어 넣으면서 사천왕 소조편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품명 할 때 재질 쓰고 상을 쓰는 그 생각에 갑자기 사천왕 소조편 이상한데 이러면서 이제 소조 사천왕 편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목을 쓸 때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고요. 소조라고 하는 그 재질을 의도하고 쓴 건 아니었고, 다만 이제 이 인용한 거 보고서 인용해서 소조나 목조 사천왕 이거는 제가 일부러 남겼는데, 왜냐면 논문으로 쓸 때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저한테 잊지 말라고 이제 제가 남겼던 걸 이제 한정 선생님이 이렇게 캐치하셔가지고 질문을 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사천왕상의 재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기 이제 소조라고 생각을 했다면 혹시 추가 유물이 있는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사실은 목조상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본체가 남아있지 않고 그 다음에 사단지 문지가 그 불에 탄 곳이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불에 탄 곳에서 본체가 없다면 목조상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편들을 이제 답사다니면서 이렇게 봤어요. 어떤 식으로 그 제작을 했을까를 봤는데, 사실은 제가 뭐 만져볼 수도 없고 가까이서 볼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최대한 이렇게 보니까 목조상 경우에는 소조편을 붙인 게 아니라 그냥 그 표면을 깎아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목조상에 굳이 이거 소조편을 붙일 이유는 없겠다. 공정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 재질이 다르면 보존상이 뭐 그런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소조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본체가 왜 나오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러니까 회암사 그 복구하고 좀 관련이 되지 않을까,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을 한다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회암사지가 16세기면 폐사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1626년도에 그 항상군 이정의 그 불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왕실불사의 마지막이라고 보는데, 17세기에 불사가 있었다면 16세기에 그러니까 일종의 폐사 비슷한 정도로 아마 뭐 파괴되고, 그러니까 유생들이 방화도 했고 임진왜란도 겪고 하면서 소실된 건물들이 많았을 거고, 그때 16세기에 아마 제 생각에 그 천왕문도 소실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17세기에 그런 왕실 불사를 했다면, 그리고 1626년이면 임난 이후에 그 전국적으로 사찰 복구가 막 한참 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이전과 같이 다시 그런 복구, 이렇게 뭐 중창을 한다든가 수리를 한다든가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청소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천왕문이 입구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해서 가는데,
그냥 폐허 상태로 두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비하면서 이렇게 그 소실되면서 무너져 있던 그 본체들을 치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건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길은 없는데 제가 어저께 밤에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이다가 갑자기 문득 뭐가 떠올랐냐면 제가 2004년도에 경기도 박물관에 있을 때 회암사 특별전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그 사천왕 편들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 사천왕상 전공자인데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저기 발표를 하면서 제가 그 빚을 좀 더는 것 같아서 너무 사실은 학회 측에 감사드리고 싶은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요 작은 소조편 말고 이렇게 덩어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도대체 어느 부분인지도 알 수 없었고 근데 그게 표면에 제 기억에 먹인지 뭔지 하여튼 뭔가 표면에 뭘 한 그런 흔적이 있는 이런 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조 맞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 이 질문 때문에 제가 그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하게 돼서 그래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번 질문이 이제 왜 자상으로 조성하게 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4번 질문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4번 질문이 이제 천왕문이 별도 공간에 분리하게 된 게 왜 언제 하게 됐냐 이런 건데 제가 생각하기엔 선생님도 여기 쓰셨지만 사천왕상이 이제 죽을 전 안에 본존하고 그러니까 그 본존상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있었는데 분리되는 과정이 두 단계로 있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공간적인 분리고 두 번째는 정서적인 분리였지 않을까. 그래서 그 4번 질문에 해당하는 게 공간적인 분리, 그 다음에 2번 질문에 해당하는 게 정서적인 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죽을 전에 있다가 왜 그 밖으로 나오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자체적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서궁이 고려도경에서 안하사의 신호문하고 고제사의 신토문을 얘기를 하는데 이 이름에서 보면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사천왕상을 봉헌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문제는 죽을 점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신호문이나 신토문은 사천왕문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그리고 죽을 전 앞에 천왕문이 있다는 게 지금의 천왕문의 위치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사천왕이 안치되었을 거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이 있지만 사실은 1392년에 조성된 서광사 호시문에 보면 서광사 호시문은 죽을 전 바로 앞에 있는 문이고 천왕문이 아니라 호시문인데 사천왕상이 봉헌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사진에 보면 사천왕이 봉헌된 사진이 이렇게 보여요. 사천왕이. 근데 2005년도에 그 북한 자료에 보면 사천왕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이제 문만 남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죽을 전 바로 앞에 사천왕을 봉헌하는 문이 있었고 그 문의 명칭은 천왕문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조선시대 17까지도 남아있는 게 홍천 수타사경에 사천왕상을 봉헌한 문이 천왕문이 아니라 봉황문이에요. 봉황문이고 조선 초기에도 그 김수원이 썼지만 그 봉선사에 천왕을 안치한 문의 이름이 또 증진문이었고 그래서 이름을 달리하지만 어쨌든 이제 죽을 전에 있던 천왕이 죽을 전 바로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됐고 거기서는 제 생각에 아마 입상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죽을 전 안에 있을 때는 약간 설법을 듣는 청문중이나 혹은 뭐 부처님을 시립하는 그런 존재로서 그러니까 종속 존상이었다가 죽을 전 바로 앞에 나올 때는 여전히 종속 존상이었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공간적인 분리였는데 이때는 왜 제가 그 자체적인 그러니까 내재적인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서궁이 그 12세기 전반이죠. 1123년 그 고려동명에서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고려 불교계는 중국하고의 그런 그 북방에서의 그런 압력 때문에 송과의 그 교류가 원만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건축사 쪽에서 연구를 보면 그 선종가람이 중국의 그 선종가람하고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중국의 영향보다는 아마 자체적인 어떤 이유로 해서 그렇게 분리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14세기에 선생님도 아시는 것처럼 그 통도사에 이제 천왕문이 건립이 되죠. 그러니까 14세기 정도 되면 아마 빠르게는 13세기 후반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은
그 송대에 정립된 그 선종가람의 그 구성을 그대로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산문 체계가 정립이 되면서 통도사 천왕문과 같이 이렇게 이제 천왕문이 사찰 진입부로 옮기게 되고, 그때는 제가 정서적인 분리라고 했던 게 이제는 종속존상이 아니라 하나의 전각의, 비록 이게 문이지만 하나의 전각의 주존으로서 자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각의 이제 예배 대상이 되게 되면 문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찰에 가보게 되면 지금도 그 불교도들이 천왕문을 지날 때 그 앞에서 이렇게 합장하고 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각의 주존으로서 보통 이제 아까 김현미 선생님 발표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예경 대상으로서의 존상은 입상보다는 좌상을 하게 되니까 그 영향, 그러니까 그런 그 인식 속에서 아마 좌상이 나오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러면은 왜 회암사에서는 좌상이 아니라 입상이냐?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일종의 과도기 같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회암사에서 사천왕상을 조성할 때까지만 해도 좌상이라는 게 좀 어색하거나 좀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두 단계를 거쳐서 사천왕상은 그 주불전에서 분리가 되고, 나중에 이제 천왕문이라고 하는 그 독립된 공간에 조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3번인데요. 3번 이제 3단지 경우에는 사실은 3단지는 1980년대에 이제 정비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은 정비지만 사실은 일종의 훼손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래서 3단지에 이렇게 그 과학적인 어떤 정식 발굴이 된 게 아니라서 어떤 유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지금 보면 남측 면에 한쪽에만 좌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때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좌대가 없고, 그래서 북쪽 칸에는 비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기능하고 가장, 그러니까 3단지의 문을 딱 보면 영암 도갑사이탈문이 저는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연대도 도갑사이탈문이 1357년이고 하니까 아마 그런 정도이지 않을까. 이거는 뭐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정도로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쓰시면서 그 고민을 하도 많이 하셔서 질문도 많았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시간 정도가 시간이 있는데 조금 지체가 되긴 했지만요. 조금 늦어지더라도 충분히 답변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조금 크로스되는 그런 질문을 또 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 발표는 그 불교중앙박물관 이분희 팀장님 발표하신 회암사지 출도 염알선초 소조상 연구라는 주제의 발표인데요. 토론은 부산대학교 양우병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양은경입니다. 앞서 두 분의 토론자분께서 각자 이 발표자에 대해서 경외심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역시 동일하게 이분희 선생님께 정말 대단하다는 말부터 먼저 드립니다. 아니 출토된 수량도 몇 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두 다 파편으로서 뭐 거의 읽어낼 수도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단시간에 읽어낸 거에 대해서 정말 이제 전문가이시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 이제 토론문 58페이지, 59페이지에 적어놓은 것처럼 소조상이라는 유물 자체에 대한 분석 그리고 검토뿐만 아니라 그 연대 그리고 출토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봉안 형태 그리고 그 복원안까지 아주 큰 그림까지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조상 자체에 대한 연구를 포함해서 또 건축, 신앙, 국제교류까지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에서 이 발표는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저는 평소에 이제 고려나 조선시대의 불교 조각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리면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봐도 좀 별로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발표문을 읽으면서 너무 이렇게 쉽고 너무 재밌게 이렇게 작성하셔서
고려 그리고 조선 불상도 참 재미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셨다는 점에서 우선 이 발표가 저 외에도 또 다른 독자들에게 아주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겠다 하는 점에서 또 큰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크게 세 가지고요. 첫 번째는 소조상 자체의 어떤 분석에 있어서 제작 기법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소조상에 많이 출토된 서기료지 자체에 대한 어떤 연대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서기료지와 나한전의 주존상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크게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소조상 자체의 제작 기법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사용하는 게 흙 점토인데요. 점토를 발표문에서는 2종류 또는 3종류 모두 다 사용했다 하셨지만 크게 이제 보면은 2종류가 사용된 걸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조상의 이제 복원 높이가 한 40cm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40cm 같은 경우에 결국은 점토를 과연 한 몇 번 정도 사용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약이 발려 있는 사례들이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유약 같은 경우에는 의도해서 유약을 바른 것인지 아니면 가마에서 구워지는 과정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그런 자연 유약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작 자체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서기료지에서 출토된 소조 나발편이 이제 손빗기 기법이 아니라 틀에 찍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틀에 찍은 것이 아니고 손으로 빗어서 만든 것처럼 이렇게 보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이제 이미 이제 자장이신 최정호 선생님도 미륵사의 이제 또 주존 금당지 주존 불상으로서 또 소조 불상을 또 추정하시는 과정에서 이 나발 편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이 나발편이 차지하는 의미가 아주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조상이 가장 많이 출토된 서기료지 연대에 대한 것인데요. 발표자는 500난을 봉안한 500성전으로 변경된 시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근거로 해서 조선 태조 혹은 세종 혹은 세조 시기로 비정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발굴팀은 보고서에서 500난전으로 변모했을 시기를 조선 전기라고만 이렇게 제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무학, 대사 그리고 소조상, 양식 등을 통해서 보면은 소조상은 고려 전기에 제작되었다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고려 말이라는 것도 사실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고려 말까지도 올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소조상들이 가장 많이 출토된 서기료지와 나한점의 주존상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출토된 것은 뭐 조그만 이제 소조상들이기 때문에 뭐 큰 이제 주된 봉안 불상은 아니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신다면 그럼 과연 주존상은 그 명칭이 무엇인지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석가 삼존상으로 혹시 비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 질문 감사드리고요. 양은변 선생님이 사실 소조상에 대해서 많은 눈물을 쓰셔서 사실 제가 발표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이 발표를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제작 기법에 관한 질문인데요. 여기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이 소조상이 쓴 태토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아까 인물상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가 섞인 거친 점토를 주로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편들을 보면 그런 모래, 사질이 좀 많이 섞인 그런 점토를 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보신 그런 좀 크기가 큰 상은 이런 점토를 세 겹으로 이렇게 겹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해엄사지 소조상을 조사한 제 견해로는 그냥 기본 태토장 정도가 좀 종류가 좀 여러 종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볏짚이 섞인 이런 점토 또 아니면
그런 사질이 좀 섞인 점토를 기본 테토로 이렇게 그 성형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좀 그거보다 고운 그런 그 흙으로 이제 정교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위에 이제 회칠을 하거나 예, 채색을 해서 이렇게 구운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약이 과연 이제 이게 이제 소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약인지 아니면 일부러 이제 유약을 바른 유약인지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전체적으로 화재 전체 이 상들의 어떤 전체적으로 화재가 난 그런 거는 제가 찾아볼 수 없고 아까 제가 발표 도중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 동국대 소조 나한상이나 청자 나한상을 보면 이렇게 눈 부위만 그리고 회암사 인물상도 눈에만 이렇게 유약을 칠한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소매단이 있는 그런 그 오편을 보면 그 층에서 한 두 층 정도는 확실하게 이렇게 유약을 바른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본 느낌은 이게 이제 유약의 그 채색을 마치 하나의 채색처럼 발랐다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채색을 하나의 그 노교를 좀 쓰지 않았을까 한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발편이 틀찍기가 맞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나발편을 보면 안이 굉장히 매끄러워요. 근데 이제 뭐 그 반죽을 하면서 내부를 다듬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굉장히 좀 틀에 찍어낸.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소조상의 틀찍기라고 하는 그런 형태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원뿔형의 어떤 그런 틀을 사용해서 나발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그 흙을 붙이고 그리고 성각으로 이렇게 그 나발의 그 나선형을 성각으로 새긴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제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기류제 연대에 관한 질문인데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좀 궁금하고 아마 이런 그 종합적인 토론이나 발표를 통해서 이런 그 논의가 좀 모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든 그 500나한 전이라는 거는 이색계 그 수족에는 등장하지 않잖아요. 나한전이라고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또 막 고려 말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사실 제가 아까 그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고려 후기의 나한상하고 좀 친연성이 저는 많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사실 또 조선 초기 극초에 이런 그 소조상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이거를 양식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 조선 배경이나 그 뭐 사마상과 관련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리고 3차의 그 중창 시기를 서기류제 중창 시기를 굉장히 그 여러 연구자들이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태조부터 이제 성종 때까지 쭉 이렇게 그 걸쳐서 비정을 하고 있는데 뭐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하면은 태조 때 정도 무학과 태조가 거기 회암사에 머물었을 뭐 이런 시기로 올려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주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석가 삼존상이 모셔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 여러 다른 사례를 찾아봤을 때도 이제 석가 삼존상이 이제 봉안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기류주에서 한 2cm 정도의 그 나발편이 발견돼서 불상이 봉안됐다는 건 확실하고요. 뭐 석가 삼존상이 석가 문수 부연의 삼존인지 아니면 석가 뭐 제화갈라보살 뭐 미륵보살 뭐 이런 식의 삼존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래도 주조는 분명히 이제 석가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 다음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건국대 김경미 선생님이 회암사지 석조 불상과 원명대 조각과의 비교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하셨는데요. 토론은 우석대 주수환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주수환 선생님, 토론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주소환입니다. 저 역시 오늘 발표를 통해서 많은 점을 배웠고, 특히 이 회암사지의 여러 건축적인 그 복원 관련된 발표나 논문들을 보면서 이제 건물들은 좀 눈에 보였는데, 오늘 발표를 통해서 이제야 비로소 많은 불상들이 어떻게 봉안되어 있었겠구나라는 상상을 하게 되면서 정말 절로서 다가오는 느낌도 들고 또 살아있는 사찰. 그래서 이 발표를 듣는 동안에 벌써 회암사가 다 복원된 것 같은, 또는 저희가 잠시 이제 이 조선 초로 돌아가서 오늘 폐회사는 마치 나홍 화상께서 해주실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아주 생생한 절로 이제 비로소 다가오고 있다. 그게 아마 이 학술대회의 큰 의미가 아닐까. 비록 작은 파편들이었지만 여러분들의 김경민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많은 상상을 하게 된 것이 중요한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김경민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작은 편들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에서 발표를 해주셔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토론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신 것은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고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이 제목에서 원명대 조각의 비교 연구라고 이렇게 그 큰 전제를 하셨기 때문인지 기승전 결로 가다가 기승전 티베트, 기승전 원명대 조각에 가서 조금 이렇게 건너뛰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선 초의 불상들과 원명대 조각을 비교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회암사도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만, 오늘 보여주신 이 석조 편들은 조금 약간 그런 부분들과는 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맨 앞에 그 강희정 선생님께서 과연 이게 불상인지 난상인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 도상에 관한 문제도 좀 제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차라리 하셨으면 어떠셨을까. 그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가운데 발표자께서 그 불투편 정수리 부분이 이렇게 소라고동처럼 되어 있는 거를 불정심 다란이의 그 불정, 그 부처님 정수리 모양과 연관지어서 설명하신 것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그게 그 불정심 다란이의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서 이 나발 모양의 정수리 모양이 표현된 건 있었지만, 이게 실제 그 불상에 적용된 예는 막상 찾아보면 참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게 그런 것일까? 왜 그렇다면 이게 회암사지에서만 이렇게 보이는 걸까? 혹시 다른 불상 중에 정말로 이런 예가 있는지, 오히려 조선 후기 불화에서는 이런 그 정수리의 나발 모양 정수리를 가진 것은 부처님 중에서도 주존이 아니라 타방불로, 영산일상도 같은데 타방불로 옆에 모셔지는 그런 부처님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계신 건 있는데, 과연 이제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크게 조선 초이지만 계속 언급되지만 이제 고려 말, 그 다음에 지공선사의 중창, 그 다음에 효령대군 시기, 문정왕후 시기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큰 불사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오늘 다뤄주신 불상들이 이 시기 중에서 어느 시기의 불상인지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좀 더 논의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해암사지 석조 불상과 원명대 조각 비교 연구라는 주제를 실은 받았습니다. 그 무게에 처음에 너무 놀랬고요. 이 원명 조각과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를 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해암사지 박물관에서 그렇다면 이런 석조 불상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유산에 대해서 왜 연구를 할까 하는 관심을 좀 가지고 그 점에 맞추어서 이 연구를 실은 좀 이끌어갔다고 할까요? 그런 의도된 연구가 약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석조불상편에서 나타나고 있는 조형적인 현상 특징들은 정상계주라든지 물론 왼쪽 어깨에 있는 Q형 어쩌름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때도 보입니다. 그러나 앞섭에 있는 반전 어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15세기 기년작, 특히 중반기에 흑석사라든지 말씀드렸던 천주사라든지 그러한 목조 아미타불 자상과 아주 극명하게 유사성을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형식들은 물론 원명대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조형적인 원리가 티베트에서 유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대 화소기에 원나라 왕실의 궁정 양식의 무슨 기물들을 정리한 사료들을 확인을 하면은 실제로 원나라 왕실의 장인들이 어떤 걸 조성하기보다는 대부분이 토본에서 무어가 공약물로 들어왔던 기록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불상 조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호평받는 이 티베트 불교 조각들은 특히나 그 금속 재질과 조형의 원리 때문에 중국 내륙에서 온전하게 원나라 왕실에서 조형을 재현해내기는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런 조형 원리를 따라서 명대 조각을 작중지를 살펴보면은 실제로 이제 전반적인 중국의 전통 양식과 이러한 양식들을 혼합시켜서 티베트 양식의 혼합을 통해서 중국식의 불상 조각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조형 요소들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보다는 티베트에서 유래되었던 조형 요소들이 명대에 들어와서 좀 더 두터운 차기법으로 변한 것 위에 그리고 명왕실에서 직접 제작하고 있는 왕실불상이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해암사지 사찰이 가지고 있는 왕실 원당 사찰이라는 점에 주목을 했을 때 이러한 요소들이 왕실발원 조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의도된 서술을 했다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 이러한 유형문화재가 파편으로 존재하고 그 자리를 훼손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러한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암사지를 세계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 3에서는 이미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인 특징, 그런 것들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선 초의 대표적인 왕실 원당 사찰이라는 사료적 기록들은 있지만 당시에 유입되어 있는 어떠한 불상의 조성 형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과연 그 시기의 대표적인 왕실 원당 불상들을 대표하는가, 그거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의 해석들은 좀 더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러한 등재 기준에서 지금은 사라진 문명 그리고 불교와 유교의 어떤 조화를 꾀했던 조선 왕실 원당 사찰의 개념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왕실 원당에서 주로 만들었던 불상의 조형 요소가 이런 것이다라고 주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명은 끝났고요. 제가 2번 선생님이 이제 질문하신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불정심 다란이와 그 정상계주의 도상학적인 연관성 같은 경우는 실은 제가 궁금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상계주가 많이 조선 전반기 불상 조각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육계에 대한 경전적 접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불정심이 같은 경우는 13세기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이 정상계주와 함께 등장하는 시기는 14세기 정도로 비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보편화되는 현상들은 15세기에 불상 복작물이라든지 불상의 형식에서 조화를 완전히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암사지 속조불상의 조성 시기가 이러한 출토편들과도 좀 더 연관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불정존승 다란이를 주목해서 한번 연계를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이 3번의 이 속조불상의 그럼 조성 시기가 언제인가 봤는데요. 제가 참 빈약한 어휘력을 가지고 두터운 차기법에 주목을 했고 또한 영조 선덕 연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어떤 기록물들을 통해 봤을 때 실제로 그 당시의 경변상도와 영식과 되게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효롱대군의 그
발원 불상 같은 경우에서도 같은 양식적 유사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양사지 속조 불상의 같은 경우 조선 15세기 중반 정도가 좀 타당하지 않을까. 전으로도 물론 추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15세기 초 정도라든지 14세기 말에 만들었을 것 같은 절대 연대가 없는 작품들을 좀 더 비교 분석을 해서 정확한 도상 형식을 좀 더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그 전시되어 있지 않은 수장고 안에 있는 그 고려말 조선초 상들이 꽤 있기 때문에 거기 찾아보시면 조금 더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그 발표는 동국대학교 김민규 선생님이 회암사지 석조문화재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토론을 맡으신 불교문화재연구소의 박상준 선생님께서 토론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상현입니다. 예, 김민규 선생님께서 회암사지에 소양한 굉장히 다양한 석조문화재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회암사에 소재하고 있는 지공, 나온, 무학, 사마상의 탑과 비, 그다음 석등, 그리고 현재는 사지에 있는 회암사지 사리탑, 그다음에 유구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석조 문화재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고요. 특히 사마상과 관련해서는 당시 것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무학대사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셨지만, 그 19세기 초 제공과 관련해서 지공 그 다음에 나홍화상의 그 탑과 석등에 대한 제작 시기도 또 제기해 주셨고, 회암사지 사리탑도 역시 제작 시기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그 논문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돼서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궁금하고 추가적인 설명이 좀 듣고 싶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무학대사 비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제 1410년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제 무학대사비의 것으로 무학대사비의 비받침과 개석을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개석, 덮개돌에 대해서 도상이나 표현 수법 등을 설명하면서 매우 특별하고 우수한 사례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데 현재 비받침과 개석을 같은 짝으로 볼 수 있는지, 아까 사진을 발표문에서도 보셨지만 비받침이 개석에 비해서 굉장히 넓고 비심 크기와 봤을 때 이거는 제짝이라고 보기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파손되어 있어서 하부 구조를 잘 알 수는 없지만 비신을 꼽는 홈의 크기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통상 이 비석 같은 경우에는 비받침 내지는 비신을 올리는 비좌 크기보다 넓거든요. 근데 현재 개석은 거의 쏙 들어가게 돼 있어서 개석을 무학대사 것으로 말씀을 하시려면 제 생각에는 비받침과 이게 제짝이라는 전제는 조금 다른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좀 의문이 하나 좀 들고요. 그리고 결국 이 탑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현재 회암사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고 먼저 만들어졌고 이게 성광사 비거든요. 1377년인가 정도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원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전혀 새로운 형식, 양식의 탑인데 이후 이제 비석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무학대사 것으로 이제 현재 비정하고 계시는 건 전혀 다른 형식과 이런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공성사 나홍화상 탑과 석등인데 무학대사 탑은 기록이라든지 현재로 봐서 원형이 상당히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자의 견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비교할 때 지공 그다음에 나홍화상의 것은 너무 차이가 나서 저도 평상시에 이거는 좀 이상하다고 싶었는데 발표 때는 되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셨는데 결국 제가 이야기로는 이거 19세기 재건할 때 사실상 새로 만든 거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그 견해에는 저희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냥 초창 당시의 모습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회암사지 사리탑, 현재는 이제 회암사지 부도탑이라는 명칭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15세기, 16세기 장명등과 좀 많이 비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기록에도 석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모습을 석종으로 보기에도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기록과 그 다음에 기단부에 대한 것을 굉장히 비교를 해주셔서 제작 시기를 새롭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글을 읽을 때는 몇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를 통해서 대체로 다 해소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선생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무학대사비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한 번도 이 정밀조사 혹은 이제 그 개석을 이제 받침에서 꺼내는 작업조차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개석 하부 구조에 대한 혹은 그 비신이 결구되는 구조였는지 아니면 비신이 개석과 일체형이었는지조차 지금 사실은 파악 안 되고 있는 단계라서 기회가 된다면 꺼내고 정밀 조사가 되는 것이 우선 좀 기대되면서 약간 좀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선 가장 좀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하부가 좀 비자가 이제 넓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고려 말 조선 초 이제 비석들 중에 이제 비신 좌우로 협석을 돼서 비신을 보호하는 구조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선은 좀 개석 하단 구조가 좀 정확히 파악되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가광사비 이제 말씀 주셨었는데요. 성가광사비는 사실 조선시대 이수 비석의 사실상 조형 가장 이제 으뜸되는 오래된 작품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고에는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반영을 해서 조선시대 이제 비석들과의 연관성을 좀 더 설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공 나온 이제 탑의 원부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원부제는 이제 약간 이제 조심스러워서 물 흐르듯이 그냥 지나갔었는데, 저는 거의 지대석과 상륜부 최상단만 원부제로 보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19세기에 거의 다 새로 제작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연구들에서 그 작품들을 대체로 이제 14세기로 추정들을 하셨던 이유가, 물론 이제 19세기에 재건을 했지만 14세기에 만들어졌던 작품을 사실상 잘 모방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크기라든지 전반적인 형태를 많이 이제 갖추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서 아마 그동안 좀 많은 연구자들이 헷갈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시대 양식, 특히 이제 옥계석 끝 처마 부분이나 이런 것들 시대 양식은 충실하게 반영이 돼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논고에는 회암사 사리탑의 이제 신장상 조각 수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안 넣었었는데요. 오늘 토론문 받고 이 부분을 좀 추가해서 이해를 해주셨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답변 마치겠습니다. 회암사지 사리탑에 대해서는 올 연초에 지정조사 보고서를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좀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 김민규 선생의 발표는 석조문화재 선배학자들의 의견과 전혀 다른 16세기 중건설을 처음 제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용감한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관해서 저도 질문을 많이 써놨는데요. 일단 한 바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 다음
이화여대 김현미 선생님 회암사 보강전에 봉안되었던 불상에 대한 추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는데요. 카이스트의 박영하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김용희 선생님의 토론을 맡은 박영하입니다. 김용희 선생님께서 워낙 촘촘히 논의를 구성하셔서 틈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는데요. 나름대로 좀 제가 궁금한 점을 정리해서 토론문을 적어봤습니다. 저는 토론문을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선생님의 발표문 회암사 보강전에 봉안된 불상에 대한 추정은 회암사의 중심 불전이었던 보강전의 15척 크기의 불자상 3구가 모셔졌을 가능성을 제시한 글입니다. 회암사에 웅장했던 옛 모습이 사라진 현 시점에 이곳에 봉안되었던 불상을 추정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다양한 출처의 단편적인 자료들을 단서로하여 상당히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로써 보강전의 불상을 전체적인 회암사 사찰 구성과 연관 속에서 설득력 있게 조명하셨습니다. 이 연구는 앞으로 회암사와 관련된 후속 연구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서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2세기 청구산 회암사 수조기에 기록한 15척의 불구 7구 중 봉안전에 산불상을 제외한 나머지 4구가 안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발표에서 선생님은 50개에 달하는 다양한 회암사의 건축물 가운데 이들 대형 불상이 모셔졌을 가능성이 큰 4개의 정각을 추려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각각의 정각에 한 구씩 안치되었을 불상의 도성까지도 추정하셨습니다. 그 가정적 결론에 이르는 추론 과정을 단계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셨는데 마지막 5개의 후보군 중에 조사전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의문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조사전이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소형 건물이기 때문에 15척 불상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사전 정면의 주칸 거리를 고려하면 그 3칸의 정면이 9.18에서 9.27m이고 한 칸의 측면이 4.19m인 건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측정으로 보면 그 크기가 확실치 않지만 정면 2칸, 측면 2칸인 미타전의 규모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대장전지에서 발굴된 불단의 크기와 나한전의 불단 장대석의 크기를 감안하더라도 조사전에 불입상이 안치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에서도 언급하셨듯이 고려와 조선시대에 건축된 불전은 불상을 양측의 끝을 제외한 중앙의 한 칸에 안치되도록 공간을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후보군 중에서도 동일하게 정면 3칸, 측면 2칸 구조의 건물인 대장전과 나한전이 이와 같은 반응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면이 3칸인 조사전이 정면 2칸의 미타전보다 불상 1구가 안치되었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보강전 산불상의 도상을 밝히기 위해 핵심적 단서로 제시하신 15세기 자수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먼저 산불의 종칭 종격을 석가불 또는 비로자나불로 추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측 불상의 도상을 더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원경 왕후가 시조하여 회암사 보강전에 걸렸던 자수불 3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이로써 이 산불상을 아미타 석가 약사불 또는 아미타 비로자나 약사불의 조합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저도 이 점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원경왕후가 발언한 자수불의 도상이 보강전 산불상의 협시 역할에 적합한 종격들일지 모르나 말씀하신 대로 호불텐과 같은 기능을 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원경왕후 발언의 자수불에 대해서는 현재 문헌 기록으로만 알 수 있어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지만
일본 세이칸지 소장의 금즉 열의 삼존 백체불도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삼존도 역시 15세기의 왕실에서 발원한 작품인데 그 크기가 길이 247.5cm, 폭 76.3cm로 국내에서 제작되어 현존하는 가장 큰 대형 자수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추해 본다면 원경하고 발원의 자수불이 15척이나 되는 불상비에 걸리는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암사 보관전에 공안되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한 불상 세 구의 독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은 나온 해군이 중시한 상호와 상진사상이 회암사의 바람 배치를 통해 모두 구현되는데 보관전의 석가불 또는 비로자나불을 주존으로 한 상불상이 그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발표에서 제시하신 이들 상불상의 조합에 대해 미처 논의하지 못하신 바가 있다면 청해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환 선생님 좋은 질문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이라서 제 질문 짧게 대답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 주신 내용이 이제 그 15척 불상 중에 하나가 미타전이 아니라 조사전에 혹시 안치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조사전이 이제 정면이 3칸이라서 그 정면이 3칸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측면이 1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불전에 어떤 불상을 모실 때 사실 이제 정면 칸들도 중요하지만 측면이 몇 칸인지 그 측면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정호 선생님도 이제 연구를 하신 바가 있으시죠. 그리고 특히 이제 측면이 1칸밖에 안 되면 문제는 거기에 이제 그 가운데 칸에다가 불상을 이제 15척이나 되는 걸 모셔놨을 때 예경자가 들어가면 예경자가 불상 앞에 서서 예경을 들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좀 상을 모시기는 좀 힘든 상황이 발생하죠. 나한전이랑 대장전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정면 3칸이지만 이렇게 측면이 2칸이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 이제 불상을 모실 수 있는 불단에 이제 안치할 공간이 나오죠. 근데 이제 조사전은 측면이 1칸이고 그게 내부 공간이 한 4.19m여서 좀 불상을 여기 정면에 놓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미타전과 조사전을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조사전은 부처님보다는 이제 그 역대 조사님들을 모시는 공간이라 또 그렇게까지 큰 불상을 모시는 것이 조금 맞는 공간은 또 아니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세입칸지 금직열의 삼존 백체불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원경 왕후가 이제 시주한 자수불도 좀 비슷한 크기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이제 크기상 그 15척 불상이 이제 한 최대 4.6m 뭐 그 정도까지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요 세 가지 작품이 이제 똑같은 비슷한 시기의 왕실 발월인데 높이가 이제 한 2.5m밖에 안 되니까 명경 왕후의 자수불도 비슷했다면 이제 뒤에 후불탱화나 하여튼 그 불상들과는 좀 크기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이제 그 세간지 그 작품은 사실 자수불이 아니라 그 직조를 한 작품입니다. 수를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직기로 짠 거지요. 간혹 이제 성능 연구에 자수불로 잘못 말씀하신 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 실물을 실제로 보신 이용윤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논문 쓰신 이선용 선생님도 계시고 하신데 그건 이제 자수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비슷한 동시기에 원나라에서 이렇게 직조를 한 만다라라든지 불화가 아주 귀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옛날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지도했던 학생 중에 하나가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이렇게 직조한 만다라에 대해서 논문을 썼었는데요. 그 친구 공부에
왜냐하면 이제 원나라 이제 왕실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회화, 자수, 조각 이런 것보다 이 직조를 최고의 기술로 여겼다고 합니다. 아주 이거는 훨씬 더 귀한 거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고려에도 비슷한 이제 개념이 있었을 수 있고 직조를 한 이런 불화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조선 초기는 합니다만 원경왕후는 왜 자수부를 그럼 택했을까라고 하면 아마도 크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직조를 하려면 특수한 집기가 있어야 되고 그 집기의 크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폭이 큰 이런 직조를 만들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자수는 엄청 큰 천에 마음대로 이제 수를 넣으면 되니까 궤부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자수부를 크게 제작을 해서 그 보광전에 시주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산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예,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모신 불상이 3인불은 3불인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일까를 갖고 이제 몇 달을 고민을 했는데요. 이제 처음 고민할 때 그 삼신불도 굉장히 제가 혹시 삼신불이 있지 않을까도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원경왕후 자수부 도상을 보니까 삼신불은 안 맞더라고요, 도상이.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가운데는 석가나 비로자나 불인데 좌우는 약사 아미타. 그런데 이제 그 나옹의 사상을 보면 약사불은 그렇게 강조하신 적이 없고 이제 아미타도 가끔 얘기를 하셨지만 이거는 좀 방편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광전에 모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요즘에도 그렇고 사찰에 어떤 불상을 모시냐 하는 것은 물론 그 사찰의 사상, 뭐 교리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제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불상을 놓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대중이 가장 많이 와서 예경을 드리는 공간에는 또 이렇게 일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미타불과 약사불을 같이 모셔주신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또 동시에 이렇게 그 남북축 또 위에 8단지를 따라서 삼신삼보 이런 거를 구현을 하셨다면 제가 이제 추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0%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어디까지나 추정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추정이 맞다면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런 그 가람 배치와 불상들을 이제 대여를 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신주환 선생님께서 최근에 내신 박사 논문 산불상 그 연구도 많이 이제 참조를 했었는데요. 이제 맞나요? 예. 맞죠? 신주환 선생님. 예. 그분 이제 논문에 14세기에 이제 고려에서 새롭게 산불상이 막 유행을 한다. 근데 이제 배경에 원나라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 회암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유행을 하게 된 배경에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온 화상에 영향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분이 10년 이상 원나라에 계셨고 그쪽에서 이제 산불상이 유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에 돌아와서 많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선종 스님이시라고 해도 중국에서도 주지 스님을 하시고 고려에 와서도 여러 절에서 주지 스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찰 소임을 맡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불사도 일으키고 뭐 불상도 만드시고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상, 도상 같은 것도 상당히 잘 아셨던 것 같아요. 노사나불은 보관을 쓰고 있던 뭐 이런 언급도 나오고 하는 거를 보니까 그래서 나온 화상의 역할이 이렇게 조각 쪽에도 어느 정도 있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마이크를 갖고 계시니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는 코멘트고 하나는 질문인데요. 오늘 그 발표를 들으면서 마지막 발표셔서 들으면서 생각이 그 보광전은 정사각형 5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15촉이라고 하면 450m, 50cm 정도 되는데 비슷한 걸 찾아보니까 완주 송강사 대웅전에 소조불상이 5m쯤 돼요. 그러면은 크기도 크지만 좌우폭도 있어서 옆으로 좀 넓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건물이 5칸이라서 정사각형 평면이 그것도 나중에 논문 고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원경왕의 그 수불 5,000불 있잖아요. 그게 법망경이나 뭐 이렇게 뭐 황경 특히 법망경에서 석가의 그 화연이 그 뭐 천불 화연 이렇게 나타나는 거 비로자나무 주변에요. 그래서 그 오히려 그 오광전의 그 본존이 비로자나불이라는 그 가능성을 더 크게 하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두 가지를 제시해봤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비로자나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끝나고 조금 들거든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좀 지체가 돼서요. 1시간 예정인데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멀리 부산 경주에서 이렇게 오셔서 토론에 임해주시고 또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발표해주신 여러 발표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마이크를 사회자이신 이용진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종합 토론을 진행해 주신 최성훈 교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장시간에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학술대회를 유튜브로 통해 시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오늘 그 학술대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양주시 관계자 여러분, 양주 시립회암사지방학원과 미술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 학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